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서정문학, 서사문학, 극문학,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교술문학을 이제 정리를 하고 또 그와 관련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술문학 하면은요, 우리가 수필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수필의 형식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죠. 뭐 일기라던가 또는 뭐 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수필이 되는데요. 사실 교술문학은 문학 중에서 가장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문학, 서사문학, 극문학 같은 경우는 좀 갈래의 특성이 확실하고 좀 더 그 형식에 얽매이는 특징이 있는데, 이제 교술문학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문학. 그래서 우리 서점에 가면 이런 것들을 이제 에세이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이제 수필을 에세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평소에 가장 많이 접한 갈래가 교술문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술문학의 특징, 수필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교술문학은요, 작가 자신이 자기 얘기를 솔직하게 하는 문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성이 강하다 해서 개성의 문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개성 속에서는 글쓴이의 체험이라던가 어떤 자신의 생활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얘기하다 보면 자기의 가치관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관 또는 뭐 세계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나타내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형식이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운 형식의 문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정 같은 갈래는요, 일정한 율격이 있어야 되고요. 시어는 일상어가 아니라 함축과 비유가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서사라던가 이제 극문학 같은 경우도 일정한 사건, 전개라던가 구성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서술하는 문학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게 전문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평소에 많이 쓰는 독서 감상문 같은 경우는요, 내가 어떤 책을 읽고 그것에 대한 감상을 솔직하게 쓰죠. 영화 감상문도 마찬가지예요. 편지, 지금 우리가 뭐 카카오톡이라던가 이런 SNS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장문에 글을 쓴다면 그게 바로 편지가 되죠. 그러니까 전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전문적인 문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이게 이제 잘 나오는 부분인데, 수필에는 글쓴이가 어떤 교훈이라던가 자신이 일상에서 성찰한 내용을 많이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전달을 하냐면 독자에게 이제 깨달음을 전달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작가가 깨달음 바라던가 이 글의 주제의식 같은 것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수필의 특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수필의 갈래에 대해서도 수필의 갈래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수필의 갈래는요, 이 태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뉩니다. 첫 번째, 경수필.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중수필이 있습니다. 경수필은 여기서 가벼울 경자고요. 중은 무거울 중자입니다. 그래서 경은요, 굉장히 사소한 일, 가벼운 일을 주제로 가볍게 쓰는 수필입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감성이라던가 요즘에 감성 에세이가 인기가 많죠. 그 다음에 뭔가 주관적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이고, 그 다음에 정서적인 그런 특징을 강하게 갖습니다. 그럼 중수필은 뭐냐? 주로 신문 사설이나 칼럼 같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약간의 약간 사회적인 문제, 약간 뭐 논리적인 말을 할 때, 그 다음에 조금 더 객관적인 말을 쓸 때 이제
중수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수필, 중수필 정도는 이미 알고 있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수필 문학, 교술 문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수필은 다양한 재제와 다양한 형식과 다양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제의 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1번부터 4번까지의 문제를 보면요. 이 글의 제목은 바로 다듬이입니다. 그러면 역시 수필도 이 제목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듬이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산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랑 같이 한번 읽어 나가 볼게요. 우리 집에는 다듬이돌이 하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다듬이돌이 이 글에서 중요한 소재가 되겠다라고 알 수 있죠. 방망이도 2개, 방망이도 2개 그 옆에 놓여 있다. 자, 안에는 이따금 이 다듬이돌에다가 그 방망이로 북어를 두들긴다. 그래서 이렇게 다듬이돌에다가 이제 방망이가 있고 여기에 뭐를 놓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북어를 놓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바로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요. 작가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아내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작가의 아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드려서 찢어놓은 북어 조각은 술안주로도 좋고 국을 끓여도 맛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북어국 많이 먹고 이제 북어 말려서도 찢어가지고도 뭐 안주로도 많이 먹기도 하죠. 지금 그렇게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자신의 일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렸을 때 우리 집에도 다듬이돌이 좋았다라고 해서 나 문단부터는 내가 여기서는 현재였다면 지난 어디로 과거로 뭘 하는 거예요? 회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회상을 하게 되면 글의 성격이 이제 지난 날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해서 회고적이라고 합니다. 돼지 머리를 삶으면 삼배 보자기에 싸서 그 다듬이돌로 눌러 놓았었다. 이 돼지고기를 이렇게 보자기에 싸서 다듬이돌로 꽉 눌러 놓으면 고기가 어떻게 돼요? 고들고들 맛이 있었다라고 어린 시절의 추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돼지머리 고기를 썰어 담은 쟁반 옆에는 언제나 새우젓 종발이 하나 놓여 있었다. 우리가 이 글을 보니까 막 족발 같은 거 먹었을 때 생각이 좀 나지 않나요? 그래서 현재의 다듬이돌로 과거의 그런 맛있는 음식을 상상하는 그런 모습을 맛있는 음식을 기억하는 그런 모습을 알 수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을 보면요. 그러나 항상 문장을 읽을 때 그러나가 있으면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해야 됩니다. 다듬이돌이나 그 방망이의 본래의 기능은 말할 것도 없이 다듬이질을 하는데 소용되는 것이요. 북어를 두드리거나 돼지머리를 누르는데 쓰이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죠. 다듬이질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지금은 다리미가 옷을 다리지만 예전에는 다듬이질을 해서 옷을 평평하게 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주요 기능이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듬이의 본래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나라는 역접의 전미사를 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 얼마 전에 이사를 한 일이 있었다. 실제 자신의 뭐예요? 경험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뭐다? 체험이에요. 그래서 수필은 뭐다? 솔직한 문학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때 나는 다듬이돌을 들여다 실으면서 잠시 또 어린 시절을 생각했다. 나는 어려서 다듬이질 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풀먹인 흰 빨래가 꿉꿉해지면 다듬이돌에 맞게 네모로 접어놓고 뭐를 했다? 방망이질을 했다. 여기에는 이제 뭐가 있어요? 옷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 다듬이돌이라는 거는 북어를 두드리거나 돼지머리를 누르는데도 쓰이기도 하고 또 언제도 썼단 얘기예요. 빨래를 평평하게 하는데도 쓰였단 얘기죠. 흰 흰빨래가 꿉꿉하다는 건 꿉꿉하다는 조금 촉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듬이돌에 맞게 네모로 접어놓고 막 방망이질을 해. 그러면은 너무 말라서 이제
다시 입으로 물을 뿜어서 다시 어떻게 해? 꿉꿉하게 한 뒤에 다듬이질을 했다. 그래서 이 다듬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래를 하는 게 주 목적이지만 북어를 두드리거나 돼지머리를 누를 때도 쓰였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그 다듬이 돌에 대한 추억을 얘기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이따금 바가지로 찬물 심부름도 했다. 요즘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다듬이질을 혼자서도 하고 둘이 마주 앉아 하기도 했다. 혼자 하는 소리는 좀 둔탁한 느낌이었지만 맛 다듬이질을 할 때 그 소리는 경쾌하고도 청량한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옛날 아주머니들이 냇가에 나와서 다듬이질을 할 때 수다도 떨고 뭐 노래도 부르고 그렇겠죠. 휘영청 달이 밝은 가을밤에 혼자 뒷간에 앉아있자면, 뒷간은 화장실을 얘기합니다. 마을은 온통 그 경쾌하고 청량한 다듬이 소리 수성이었다. 그래서는 여기서는 이제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지난 과거를 추억하는 다듬이질에 관련된 관련된 추억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소녀는 그 다듬이 소리에 취했다가 달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듯이 아랫배에다 힘을 주었다. 지금 볼일을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가 뒷간을 나와보면 환히 불밝은 아랫방 문에 맛 다듬질을 하는 그림자가 보였다. 그때 살인문 뒤에 세워놓은 수수대의 마른 잎새가 우수수 소리를 내기로 했다. 계속해서 청각적 이미지가 쓰이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컹컹 개 짖는 소리도 들려왔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 봅시다. 다듬이질을 하다가 밤이 이슥해지면 이제 어두워지면 감껍질 말린 것을 내다 놓고 주근주근 어때요? 먹었어요. 도토리묵이나 메밀묵으로 밤참을 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면 소녀는 배 아픈 핑계로 홍시나 곶감을 졸랐었다. 홍시나 곶감을 먹으면 설사도 그친다고 했다. 라고 이제 문장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의 문제가 있는데 간단하게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전달의 칠명에서 드러나는 교술문학의 특징이라 했을 때 이 교술문학에서 내용의 전달자는 누가 되냐? 서정문학에선 화자고 서사문학에선 서술자였지만 여기서는 작가가 되죠. 작가 자신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이 글에서 다듬이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같이 문장을 보면서 같이 문단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두 번째죠. 어린 시절 추억을 회상하게 해야죠. 왜? 지금 현재에서 이 다듬이돌을 하나 보고 어렸을 때를 계속 어렸을 때의 추억을 계속 이제 나 문단부터 마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3번 이 글에서 글쓴이 작가가 말한 내용이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건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쭉 읽어보면 답이 몇 번? 네, 5번입니다. 다듬이질을 혼자서 하기 어려워 아랫방 창문에는 언제나 맞다듬질하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요 혼자서도 하고 둘이서도 마주 앉아 하기도 했다라고 했지 혼자 하기 어렵다라고 말한 부분은 없죠. 이건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가마준 글쓴이가 어린 시절 떠올리게 된 계기가 나타나는 부분은 뭐예요? 4번의 답은 3번이죠. 왜?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할게요. 얼마 전에 이사를 한 일이 있었다. 그때 나는 다듬이돌을 들여다 실으면서 잠시 어린 시절 생각했다. 이렇게 국어 같은 경우는요. 수필이든 서사문학이든 이렇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교술문학을 잘 풀어주기 바랍니다. 이 교술문학에 대한 문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